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김영익 교수님. 우리 교수님 나오는 시기에 딱 맞춰서 미국이 금리 결정을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우연히 거기에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5월 2일 목요일 오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새벽에 결정이 나왔죠. 미국에서 FOMC 회의 열고 뭐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동결이 됐어요. 6번 연속 동결. 근데 이번에 좀 변화가 나타나는 것들이 그래도 몇 가지 있었죠. 변화가 나타난 게 뭐 경제는 견조하게 회복됐다, 고용 좋다 이런 거는 계속 과거 같은 문구를 썼는데요. 물가에 대해서 한 문장이 더 들어갔더라고요. 물가가 목표치 2%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간다. 너무 더디게 가고 있다, 부족하다. 물가가 잘 안 잡힌다.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양적 축소를 구체적으로 지난번에는 이제 연준 의장이 할 것이다 그러는데 이번에 저 국채를 매달 600억 달러씩 은행에다 팔고 그냥 돈을 환수했거든요. 그거를 250억 달러로 6월부터 줄이겠다.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줄이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긴축 속도를 좀 줄이겠다. 그렇죠. 돈을 많이 환수하는데 좀 덜 환수하겠다. 그러면 시장 유동성 측면에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준 자산이 한때 8조 4천억 달러까지 갔는데요. 지금 7조 2천억 달러로 1조 달러가 줄어들었거든요. 그 줄이는 속도를 이제 좀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동안 그 통화정책 효과가 조금씩 연준에서 나타난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긴축의 효과가? 연준의 그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이고 고용 극대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가는 지금 계속 그렇게 빨리 떨어지지 않고요. 고용에서 조금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국 고용을 보면은 양적으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고용할 때 그 풀타임하고 미국은 파트타임으로 나누거든요. 풀타임 고용은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약 176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고용이 파트타임 고용만 늘거든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풀타임 고용을 안 늘고 파트타임만 늘린다는 거는 미래가 그렇게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파트타임도 고용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양적 긴축 규모를 축소하는 거는 아마 고용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게 제 통계 풀타임, 파트타임 고용 보고 제가 들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용 지표의 숫자는 좋아 보이지만 질적으로 보면은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양은 늘어나는데 질적으로는 안. 근데 과거에 보면은 이 풀타임 고용이 줄어들면요. 경기가 나빠졌거든요. 이게 약간 선행 지표입니까? 근데 기업들이 경기를 참 잘 예측하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 같은 데는 고용이 경기 후행적이거든요.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는데 미국 기업들은 경기에 선행해서 고용을 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경기를 전망을 해서 고용을 또 거기는 유연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대호 씨 주 40시간 일했었는데 이제는 주 한 20시간만 일합시다 이런 식으로. 내일은 나오지 마세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숫자로 감지가 되고 있고 연준에서도 약간 이걸 예의주시하는 것 아니냐. 근데 그런 데서 그런 통계를 지금 어디서도 이야기 안 하는데 저 미국 고용 통계를 계속 발표될 때마다 이렇게 전부 분석해 보는데 그런 조짐이 나타나더라고요. 풀타임과 파트타임. 그래서 미국 고용 발표할 때가 풀타임하고 파트타임 계속 같이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4월 고용동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네요. 항상 첫 주에 발표하니까요. 첫 주 금요일 날 저녁에 발표하는데 뭐 내일 고용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파트타임 고용이 계속 줄었는가. 그러니까 어떤 피상적인 숫자, 뭐 20만 증가, 20몇만 증가 이것보다 질적인 걸 좀 봐야겠네요. 그렇죠. 뭐 3월에도 30만 3천 명 일자리가 증가했죠. 엄청 늘었죠. 양적으로 보면 엄청 는 거죠. 근데 질적으로 보면은 풀타임 고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가 될지도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이번에 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때 보면은 보통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한국은행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앞부분에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가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화두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엔 금리 인상에 대한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예. 금리 인상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뭐 거의 가능성은 없다. 물론 앞으로 뭐 고용이 급격하게 나빠지든지 물가가 여기서 계속 오르면은 뭐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전제 조건을 달기는 달았지만은 뭐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 저도 그 FOMC 있는 날은 꼭 3시 이전에 일어나가지고 발표만 보고 그다음에 연준 의장 기자 간담회를 보거든요. 예, 금리 인상 가능성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기자들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미국 1분기 경제 성장을 떨어지고 물가는 높으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1분기 GDP가 1.6% 성장으로 나와서 예상치가 2.4였는데 이 정도면 좀 쇼크로 나온 거잖아요. 쇼크죠. 예.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냐 이렇게 어떤 기자가 질문하니까 연준 의장 대답은 우리 3% 안팎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물가가 3%인데 무슨 인플레이션이냐. 스태그도 아니고 플레이션도 아니다. 예,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을 하던데요. 예, 그런데 제가 예측해 보면은 아마 2분기는 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예? 1.6보다요? 예. 예, 저는 거의 1% 이하 혹은 마이너스 성장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소비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어요. 소비 증가세. 예.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면 아마 아까 기업들이 지금 풀타임 고용은 줄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용 자체를 줄여버릴 수가 있어요. 소비가 줄어들고 아마 2분기에는 성장률이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일부 신문에서 그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는데 2분기 그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나름대로 그 GDP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을 분해해서 보면 2분기 GDP는 더 안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특히 미국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이렇게 사이클을 제가 구해보니까 완전히 꺾이고 있어요. 지금 장기 추세에 거의 접근했는데 아마 2분기는 추세 밑으로 갈 것 같습니다. 내려오고 있어서. 예. 그게 이제 GDP를 오히려 더 깎아먹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분기가 GDP가 그렇게 낮게 나온 건 물론 그 소비 증가세가 좀 둔화됐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수입이 너무 많이 증가했어요. 미국 입장에서요. 예, 우리는 그 1분기 우리는 그 전분기 대비 1.3% 성장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연율로 따지면은 1분기 5.2%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처럼 계속 성장하면 우리 입장에서. 예, 미국식 연율로 따지면. 예. 근데 우리는 그 수출 때문에 경제 성장이 그렇게 높았는데요. 미국은 수입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진 겁니다. 수입이 많이 증가해가지고. 근데 또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수입이 많이 늘어도 이걸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로 우리는 써먹는 나라니까 이게 굳이 뭐 나쁜 신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미국은 소비의 나라인데 그렇죠. 수입이 늘었다라는 건 또 그만큼 소비를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건 아닌가요? 소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나는 겁니다. 과거?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그러면 이거를 미래로 좀 대입해서 보자면 어떤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결국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땡겼었다.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는요. 미국 가계저축률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미국 가계저축률 보니까 3.6%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에요. 2000년에서 2019년까지 보면은 미국의 가계저축률이 평균 5.1%거든요. 가계저축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미국 그 중간 가구의 실질 소득이 2019년 정점으로 4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GDP는 증가했는데요. 중간 가구 소득이 줄어든 것은 실질 소득이 줄어든 것은 소득 차별화 때문에요. 상위 10%만 많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소득이 거의 안 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중간 가구가. 사실 중간 가구가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실질 소득이 감소하니까 소비할 여력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곧 소비는 소득과 저축에서 나오는데 저축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소득, 앞에서 말씀하신 일자리는 질부터 악화가 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최근 통계를 보면은 아까 3월에 고용이 30만 3천 개 증가했다는데요. 실업률은 최근에 3.8%, 3.4%까지 떨어졌다가 3.8%로 실업률은 올라온 거거든요.
물론 고용 통계하고 실업 통계는 대상이 달라요. 고용 통계는 기업하고 정부 고용하는 데 대상이고요. 예. 예, 실업 통계는 이제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하니까 다를 수가 있는데 네. 고용은 늘어났는데 실업률이 늘어났다는 거는 미국 사람들 소득이 없으니까 일자리로 나온다. 일자리로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 시간당 임금이나 이런 건 또 둔화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 가지고 과거에는 일자리가 많았는데 예. 이제는 일자리 구하려는 사람이 더 늘고 있으니. 아하. 근데 요 변화가 사실은 작년이나 그때보다 조금씩은 나타났었잖아요. 예. 그래도 미국 경제는 버티고 잘 올라오고 뜨거웠고. 예. 앞으로는 그래도 뭔가 좀 계속해서 좀 더 식어갈 수는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예, 저는 식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정이. 예, 그래서 그 양적 긴축 규모가 축소했지 않느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그 1분기 GDP가 1.6%로 좀 안 좋게 나오니까 예. 제넷 옐런 장관이 바로 몇 마디 하더라고요. 예. 어차피 저건 속보치고 예. 그 이거 나중에 수정치 나오면 예. 상향 수정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마 상향 좀 조정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1분기 GDP 발표할 때 한국은행도 그렇지만 1, 2월 통계는 알고 3월 통계는 모르거든요. 3월 통계는 추정해가지고 속보치를 발표하는 거예요. 네네네. 3월 통계가 나오면은 잠정치로 GDP를 발표하죠. 그렇죠.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예. 그래서 잠정치 발표할 때 3월 보니까 3월까지는 소비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성장률이 조금은 올라갔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뭐 크게 올라간 건 아닐 의미 것 있게 같고. 막 증가한 건 아니고. 그래요. 근데 지금 파월 의장도 그렇고 스태그도 아니고 인플레이션도 아니다. 옐런 장관도 이거 뭐 나중에 상향 수정될 수 있는 GDP다. 예. 굉장히 좀 자신감이 묻어나지 않나요? 뭐 현재 데이터만 보면 그렇게 좋죠. 네네네네. 네, 그런데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사실 미래는 물론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 가지고 있겠지만은 사실 미래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잘 모르거든요. 네. 예, 대표적으로 2008년 8월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며칠 후에 맞아요. 리만 브러스 파산하면서 금융위기 왔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 며칠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미국 경제는 침체를 피해왔고 경착륙이냐 연착륙이 아니라 그냥 무착륙, 노랜딩이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는 시나리오는 연착륙입니까? 아니면 경착륙까지 보시는 그게 이제 정의에 따라 다른데요. 저는 경착륙이라고 보는데 제가 연착륙, 경착륙 정의할 때는 실제 GDP하고 잠재 GDP라고 있는데요. 네.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지면 저는 경착륙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1분기 미국의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도 0.5% 정도 위에 있어요. 그런데 2분기 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지면요.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미국 경제가 능력 이하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경착륙이라고 보고 있어요. 잠재 능력 이하로 성장하는 그 길로 갈 것이다. 그래서 하드 랜딩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연준이 약간 보험성 금리나 선제적으로 경기가 많이 나빠지기 전에 보험성으로 금리 인하하는 걸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질문은 1년여 전부터 했던 질문인데 아 이게 참 왜 이렇게 안 낮추고 있는 겁니까? 계속 뭐 물가 고용이 좋기 때문에 안 낮추고 있는데요. 네. 아마 물가는 뭐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진 않을 건데 앞서 말씀드렸으면 고용이 쪽에서 문제가 조만간 발생할 것 같아요. 미국 기업들은 참 탄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좀 줄어들면 기업 매출 이익 줄어들고요. 지금 기업들이 파트타임 고용만 늘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비가 줄어들고 매출 이익 줄어들면 파트타임 고용도 줄여버릴 수가 있죠.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2020년 그 3, 4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요. 미국 기업들이 일자리를 2,200만 개 두 달 사이에 줄여버리더라고요. 10년 늘었던 일자리를 단 두 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네. 약간 그러면은 보험성 금리 인하,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는 빨라야 9월. 뭐 7월은 뭐 이미 이제 물 건너간 걸로 보고 있고. 교수님도 어떻게 9월쯤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뭐 앞으로 저 고용 통계가
제 예상대로 별로 안 좋게 나오면은 네. 7월에도 인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보니까 전부 그 9월로 예.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미뤄지고 그 다음에 인하 폭 횟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예, 저는 7월에도 앞으로 저 고용 통계를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만 7월에도 인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그 CME에서 나오는 그 페드워치 보면은 예. 오히려 9월에는 거의 비등비등하더라고요. 동결과 예. 인하가 비등비등하고 예. 11월에 가야 한 차례 예. 낮출 것이다. 예. 이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인데 예. 그게 조금 더 앞쪽으로 보시고요. 너무 많이 변해요. 그렇죠. 이거는 뭐 그 선물 옵션 뭐 파생 상품 가지고 예. 실시간으로 이게 변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작년 뭐 12월에는 올 3월에 인하할 확률이 그때는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네. 그게 6월이었다가 다시 저 9월로 예, 계속 저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고용 상황, 물가 상황에 따라 저 그거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항상 변하는 데이터니까요. 예. 근데 그 인플레이션을 놓고 보면 이게 또 안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PCE 물가가 3.7% 뭐 이렇게도 나오고 있고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일각에서는 인플레가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그 PC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냥 소비자 물가고요. 네네네. PC 물가는 2.7, 근원은 2.8% 나왔어요. 아, 2.7. 예,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CPI고요. 아, 이게 CPI였나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네. 예. 근데 PC 물가는 예. 예, 지난 3월에 그 헤드라인은 2.7이고 근원은 2.8로 나왔거든요. 거의 뭐 컴퓨터십니다. 컴퓨터. 예. 그다 머릿속에 있으신. 네. 근데 물론 그때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죠. 예. 예. 근데 물가가 이제 잡히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소비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소비가 좋기 때문에 고용도 늘어나고 고용 늘어나니까 소비하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물가 안 잡히고 있는데요. 근데 소비가 줄어들면은 고용도 줄어들고 고용 줄어들면은 또 소비가 줄어들죠. 물론 이제 그 물가 지표는 이제 과거께 발표가 예. 되는 거긴 한데 예. 그래서 앞을 보자면 예. 내려올 수밖에 없다. 예. 그 근저에 있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일자리라든지 예. 소비를 또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으니 물가를 결정할 때 수요 측면인데요. 네. 제가 2분기는 실제 GDP가 잠재 GDP 밑돌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그게 그 물가하고 방향 같거든요. 수요가 공급을 밑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통화 정책은 정말 저 샤워실의 바보 같은 그런 건데요. 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제가 적정 통화 증가를 추정하는데요. 2022년 상반기에는 적정 통화 증가율보다 27%포인트는 더 많이 공급했어요. 근데 그렇게 공급하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그렇죠. 작년에는 한 10%포인트 정도 덜 공급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물을 붓다가 굉장히 차가운 물을 부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을 낮추거든요. 예, 물론 저 공급 측면에서 앞으로 저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네. 났을 때 유가 뭐 120달러 한다. 엄청 그런 전망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오를 땐 또 더 오른다고 하죠. 네, 근데 유가가 지금 WTI 기준으로 어제 보니까 79달러로 떨어졌거든요. 80달러대 밑으로 내려왔더라고요. 예. 근데 유가가 미국 소비자 물가에 2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다. 네네네. 유가가 올라가다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이제 중동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잘 모르죠. 네. 네, 그런데 현재 유가 상태를 보면은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낮아질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도 오늘 그 소비자 물가 발표했는데요. 오늘 그 2.9%로 네. 나왔거든요. 네. 뭐 근원은 2.3%로 뭐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가만 좀 잡히면 네, 유가만 좀 잡히면 수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물가 상승 요인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요인만 잡히면 예. 좀 진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어제 파월 연준 의장도 우리가 저 코로나 이후에 그 공급망 이야기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공급망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 뭐 그 공급망 다 미국으로 가져가고 있잖아요. 게다가 미국 내에서 만들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수요 측 요인은 좀 진정이 되고 있고 공급 쪽에서도 진정이 되면 물가는 잡힐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또 물가가 잡히면 당연히 고용 쪽에서도 약간 삐그덕거리고 있으니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가 지표 중에서 주거비 가지고 좀 논쟁이 있더라고요. 이게 주거비가 가장 최근까지 좀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일각에서는 시차를 두고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요.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제가 그 주거비하고 그냥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하고 분석해 보니까 주거비가 한 2개월 정도 후행을 하더라고요. 후행.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면 주거비 물가 상승도 좀 낮아지죠. 근데 지금 미국 물가가 높은 거는 뭐 주거비가 미국 소비자 물가의 거의 4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거의 6%대로 굉장히 높고요. 근데 상승률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그 PC 물가가 상품, 뭐 서비스하고 크게 그렇게 구분되는데요. 상품 가격은 거의 전년 동월 대비 0%대 수준이에요. 근데 서비스 물가가 4% 정도 높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 고용이 좀 줄어들고 미국 가계 소득이 줄어들면요. 예를 들어서 영화 보러 안 가고 예식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 또 서비스 분야 일자리는 또 빠르게 또 줄일 수가 있죠. 그러면 서비스 물가도 좀 안정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주거비도 그렇고 서비스 물가도 그렇고 시차를 두고 내려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